매매와 같은 거래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요할 부분이죠.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확인할 게 아니고 소유권 취득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빠지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하면은 토지 낙찰자가 갑이 되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고 또 그 선택에 따라서 토지 사용료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건물을 아주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률 관계가 복잡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런 복잡성 때문에 보통 그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토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건물 소유자가 갑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은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내면서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금을 투자해서 토지를 낙찰받는데 30년간 내 마음대로 땅을 쓸 수 없고 그저 건물 소유자한테 지료받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나왔을 때는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잘 따져보고 입찰을 해야 낭패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경우에도 지상에 근린주택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가 되고 토지만 경매가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매 자료에 나와 있는 표면적 기재사항만 가지고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표면적 기재사항과는 달리 내용을 깊이 파헤쳐 보면은 그 반대의 결과,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받은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요. 그분들 역시 표면적 기재사항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서 건물을 철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해석해서 낙찰받은 사례들이 몇 건 제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서 건물이 철거 대상인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반대 효과,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결론이 내려진 사건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이고요. 경매 대상이 되는 물건은 대지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7평이 조금 넘는 면적인데요. 여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건물은 이제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토지 경매 사건은 2차 매각기일에 낙찰이 됐는데요. 그때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은 4명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 이 4분들 모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서 그 지상에 있는 근린주택 이것을 철거할 수 있다. 실제는 뭐 철거 안 하겠죠. 결국 이제 토지 사용료 가지고 지상에 있는 건물을 경매를 신청해서 싸게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철거는 압박카드를 사용해서 지상 건물을 헐값으로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내지는 계획하에 입찰을 했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적 내지 계획은 결국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서 이 건물이 철거 대상일 때, 즉 토지 소유자가 갑이 위치될 때 가능한 거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건물 소유자가 갑, 토지 소유자가 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건물 등기부인데요. 2007년 5월 21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최초의 등기죠. 이때 보존등기 명의자가 성영모씨,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를 보니까 2007년 5월 21일 날 보존등기 한 날하고 같은 날이죠. 이때 소유권 이전을 받는데 그 소유권 이전 받은 자는 성명모씨,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토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건물 소유자 A는 토지 등기부에 어디에도 이때까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A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 토지 소유자 B가 건물 소유자 A에게 토지를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강제 경매를 신청한 신보에서는 토지 소유자 B로 하여금 당신 우리 채무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부에서는요
그 가처분에 기해서 건물 소유자, 즉 토지를 이전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성영모 씨 A죠. A의 등기는 말소가 돼서 다시 종전 토지 소유자인 성명모 씨 B 앞으로 소유권 변이가 복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상으로 보면은 건물 등기부상으로 현재 소유자는 성영모 A, 그리고 토지 등기부상으로는 잠깐 A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사행위 취소로 인해서 성명모 B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 복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는 건물은 A, 토지는 B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한때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넘어왔지만 그러나 사행위 취소로 인해서 다시 원상복구돼서 현재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자,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낙찰됐을 때 과연 법정지상권 내지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성립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그 토지 매매 계약이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 또는 행위 무능력, 그 밖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런 이유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서 복귀가 됐다고 하면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매매 계약이 취소가 돼서 소유권이 종전 소유자 앞으로 복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취소의 원인이 앞에서 예시한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사회행위로 인한 취소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대법원 판례가 비록 매매계약이 취소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자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따라서 등기 명의가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A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아니 그 매매가 취소돼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시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됐는데 그 말소당한 매수인이 소유자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은 사회행위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매매계약이 사행위로 인정돼서 취소가 되어가지고 매수인의 등기가 말소가 되어서 등기 명의가 매도인 앞으로 이전됐다 하더라도 현재 법률상 소유자는 여전히 A라는 것이고요. 다만 절차상 등기 명의를 종전 소유자인 B 앞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신부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한도 내에서만 형식상 B가 소유자로 취급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래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법정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매우 크겠죠. 그래서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몇 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냐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명의로 주택을 가지게 되면은 일가구 다주택자가 된다든가, 이런 하나의 예인데요,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땅 주인은 A인데 건물은 B 명의로, 일종의 이제 명의신탁이죠.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B라는 사람이 진짜 A로부터 땅을 임대차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 소유자한테 건물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 넘긴 행위 자체가 사행위에 해당돼서 다시 복귀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사건이 그와 유사한 물건들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한 판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사행위까지 깊이 공부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행위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돼서 소유권이 복귀가 됐는데도 여전히 왜 매수인이 소유자라고 하느냐, 그 점이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원인 행위가 사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와 소유인지 여부, 적극이라는 것은 이제 긍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매매 같으면 매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판례 내용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원인 행위가 사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행위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 여기서 이제 채권자 같으면 앞에 그 사례 같으면 이제 신부를 말합니다. 수익자는 그 토지 매수인을 말하는 것이죠.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현재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결론은 이제 매매계약이 사행위로 취소돼서 매도인 앞으로 복귀된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매수인이 여전히 소유자고, 다만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의 부담을 떠안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의 재산일까요? 등기 명의는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됐지만 그건 매도인 재산이 아니고 비록 등기가 말소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소유자로 취급되는 매수인의 재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실제 거래 사례를 보니까요.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매매 계약이 취소가 돼서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이 말소가 되면 가처분 등기도 같이 말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명의는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만 보면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이 적법한 소유자인 걸로 오해하고 이들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또는 뭐 임대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이와 같은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경우에 현재 등기부상 명의자는 무권리자에 해당돼서 그 처분행위 자체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몇 단계를 거치더라도 다 말소가 돼서 원상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사행위 취소의 효과는 꼭 경매뿐만 아니고 매매와 같은 거래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요할 부분이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여러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확인할 게 아니고 소유권 취득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취득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행위 취소와 그 법정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내용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그걸 해결하고 풀어 해쳐야 됩니다. 만에 하나 분석을 잘못해서 그 정반대 효과가 생기게 되면은 수익을 기대했다가 손실로 귀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법률관계가 복잡한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특수물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